자, 우리 쪽집게 적중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가에서 현서가 보여주는 인지적 특성. 자, 현서가 보여주는 인지적 특성을 피아제의 전조잡기 유아의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전조잡기 특성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좀 비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지 어떤 특성인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현서는 또래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유아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기중심적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기중심성, 조망 수용 능력의 부족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사는 현서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지적 특성을 전조잡기 유아의 특성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답은 당연히 이제 자기중심성 뭐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죠. 자기중심성이라고 써야 하겠지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중심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성,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성. 요런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요 이제 지문과 관련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만든 규칙대로 해야 돼. 다른 유아들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자, 이거는 조망 수용 능력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의 사례도 넣고 조망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문제는 일단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자기중심성이 강한데 자, 자기중심성이 강한 이 유아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사례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론 설명. 자, 그래서 자기중심성에 관한 이론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다가는 이제 친구의 입장하고 좀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좀 조망 수용 능력의 부족이다. 뭐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시면은 자기중심성을 완전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인지적 자기중심성도 있고 자, 그리고 조망 수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의 세산 실험 뭐 이런 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교육적 시사점. 교사는 그럼 자기중심성이 강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점진적으로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발문.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적절한 발문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발문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뭐 이제 교사의 개입 전략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한다면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나에서 지호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기반한 교수 전략 2가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에도 교수 전략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문제는 조금 약간 쉽게 출발하는데 이론 외운 것도 필요하지만은 알고 있어도 내용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문장을 쓰는 그런 연습을 조금 앞에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힌트를 주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사례하고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근접 발달 지대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제공해 줍니까? 근접 발달 지대에 아이들이 있게 머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가 비계를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한 또래들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비고치키는 협동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또래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이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에 보시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호는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느려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사 표현도 좀 할 만도 한데 물 주세요, 화장실 가요 이런 일상의 요구만 표현하고 뭐 추상적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잘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 표현을 하고 좀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뭐 이제 꼭 필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밥 주세요, 뭐 화장실 가요,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는 지호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이라든지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자, 그래서 비고치키의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교수 전략을 쓸 수 있는지 그걸 두 가지를 쓰는 거니까 여기 이미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모델링,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뭐 이렇게 이제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술을 쭉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은 기술을 쭉 하시는 그런 해설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는 모범 답안에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은 비계 설정을 통한 모델링, 그렇죠? 여기 지문에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또래와의 협력적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계 설정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비계 설정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을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계 설정을 통한 모델링.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지호의 단순한 표현을 확장된 형태로 좀 모델링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물 주세요. 화장실 가요. 이러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요. 라던가 조금 복잡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구나. 목이 말랐나 보네. 아,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물을 먹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계 설정을 통한 모델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하고 또래와 짝을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언어가 향상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에 보시면 모델링, 언어적 상호작용 이미 지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인 교수 전략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언어가 좀 미숙하고 이런 애들한테 가장 쉽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프로그램 비고치키의 이론을 접목한다면 비계 설정, 모델링을 통한 비계 설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래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 사실은 이제 협력 교수 방법, 아이들끼리 협력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델링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학습 이런 것들을 또래 교수, 협력학습 이런 방법이 이제 언어 활동에 많이 접목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해설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비고치키 보시면은 자, 근접 발달지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아셔야 되겠죠. 자, 유아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현재 발달 수준이에요. 자, 얘가 열심히 노력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잠재적 발달 수준은 여기에요. 그렇죠?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인데 혼자는 어려워요. 선생님이나 누가 있어야 되고 현재 발달 수준을 넘어서 여기 머무르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무르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요 밑에 머물고 싶겠죠. 요건 이제 편해요. 근데 여기 잠재적 발달 수준 여기에 있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현재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요 차이, 요 갭, 요 공간을 ZPD, 근접 발달 지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접 발달 지대는 두 수준 사이의 간격이에요. 학습과 발달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 쉽게 살고 싶은데 저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발달 수준을 뛰어넘는 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비계 설정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계 설정 해줄 수 있고, 자, 비계 설정 굉장히 중요한 방식. 자, 구체적인 비계 설정의 방식. 언어적 모델링 있고요. 또 하나는 상호작용적 언어 지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힌트를 안 줬으면은 이 좀 답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냥 이 언어 미숙한 애한테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교수 전략 두 가지 쓰세요.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문에다가 비계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을 이게 딱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억했다가 써보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니까 일단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힌트를 안 주고 쓰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힌트를 안 주고도 이제 써보실 수 있어야 하겠지만 앞에 문제는 조금 쉽게 힌트를 딱 드렸어요. 자, 그리고 써보면 또 기억이 확 나잖아요.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유리의 행동 특성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이론 특성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지원 방법을 좀 설명을 하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 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1번, 2번 힌트를 좀 드렸고 지문 내에서 그래서 쓰기가 수월하셨겠지만 힌트가 없으면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도 힌트가 없어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소유리의 행동 특성 보시면 요건 이제 힌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소유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소유리는 새로운 활동을 제안할 때마다 못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시기에 지금 소유리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으로 봤을 때 발달 단계가 이제 3세니까 어느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 우리 유치원 애들이 이제 대체로 자율성 대 수치심 요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서워요, 못해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막 이것저것 자유롭게 탐색하는 그런 행동 특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치심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는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는 그러면은 얘가 수치심을 떠나서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해보는 게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활동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소율이는 선생님이 소율이한테 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줘도 틀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교사는 소율이가 작은 그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지원 방법은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지만 요 정도만 갖고 힌트를 또 얻어서 답을 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인데 얘는 자율성이 아니고 수치심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답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유아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지원 방법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약간 있어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하면 되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겠죠. 3번에 보시면 소유리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중에서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뭐 수치심 및 의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율성 대 수치심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수치심, 의심 이런 게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리는 자율성보다는 수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단계에서 왜 그러냐? 여기서 못해요. 틀릴 것 같아요. 실패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해요. 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사의 지원 방법은 뭡니까? 얘는 자신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은 유아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자율적으로 많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아예 자연스러운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도전 과제 그리고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설명이 있고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보시면은 자, 우리 유치원 애들은 대체로 자율성 대 수치심 뭐 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아이들은 중요한 관계는 부모 및 주 양육자인데 자, 이때 자율성 발달이 필요한 거예요. 자율성 발달. 자, 그래서 독립적인 행동을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시도하는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치심의 특성 어떤 게 있습니까? 수치심과 의심의 특성. 자, 여기서는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식도 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시면은 이제 이 시기에는 주 양육자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양육하는 태도가 조금 문제 있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자, 그래서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필요해요.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것저것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그 교사의 지원 방법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단계적 도전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이제 자율성 증진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답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경쟁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안전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성 대 죄책감 주로 요 단계고 이제 앞으로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도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신체 운동, 이제 4번 신체 운동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가에서 유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본 동작 능력을 제시하고 그 동작 능력 발달을 위한 교사의 지원 방법을 또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깥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평균대 위를 걸으면서 균형 잡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건 안정 동작, 균형 동작이에요. 자, 여기 기본 동작 능력은 안정 동작, 균형 동작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민준이가 와, 나는 한 발로도 설 수 있어. 한 발로 선다. 자, 요거는 이제 균형 동작이죠. 균형 동작 중에서 정적 균형. 가만 서 있는 거니까. 정적 균형. 그리고 이제 여기 평균대에서 균형을 잃고 내려와 가지고 교사는 몸의 균형을 잡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평균대 위를 걸어간다. 이거는 동적 균형. 그래서 이거는 균형 동작, 안정 동작인데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이 두 개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는 뭡니까? 유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본 동작 능력 요소를 제시하고, 자, 기본 동작 능력 요소를 제시하고 그 동작 능력 발달을 위한 교사의 지원 방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교사의 지원. 자, 그래서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셔야 돼요. 맨날 시험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교사의 지원 방법, 지도 방법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정 동작, 균형 동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정적 균형, 동적 균형 이것이 이제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기, 안정 동작이고 여기 이제 정적 균형, 동적 균형이 다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고, 지원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잘 못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평균대를 제공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 요 하나만 쓰셔도 돼요. 지원 방법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각적 고정점을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똑바로 갈 때 한 곳을 보고 가야 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은 어지러워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시각적 고정점 요걸 제시하는 방식도 있고, 팔의 균형추 역할 이런 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팔의 균형추 역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자신감 증진, 성공 경험을 통한 도전 의식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답에는 지원 방법에는 신체 운동 건강적인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신감을 증진시켜 준다. 이런 것만 넣으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지원을 조금 더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 해설 쭉 있고요. 기본 동작. 자, 균형 잡기의 종류에는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이 있다. 요걸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교사의 지원 방법 보시면은, 자, 일단 교수법적 지원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시각적 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발자국 스티커라든지 균형 한 지점을 보게 한다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적 안내도 필요합니다. 팔 벌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해줘야 되고, 자,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개별화 전략 보시면은 도전적인 유아, 신중한 유아, 두려운 유아에게 각각 이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나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나에 보시면 나에 나타난 동작의 특징을 분석하고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수 전략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공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공을 가지고 던지기와 받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아이들을 보시면은 받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던지기 상황이 나옵니다. 던지기와 받기를 하고 있지만 던지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던지기. 자, 던지기가 나옵니다. 던지기는 조작 동작 중에서 추진적 동작이죠. 추진적 동작. 이 힘을 갖고 팍 던지는 추진적 동작 활동이에요. 던지기와 받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은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작은 공은 정확하게 던지지만 큰 공은 힘이 부족해서 못 던져요, 잘.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던지는데 힘이 부족해서 큰 공은 못 던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은비는 소근육 발달은 잘 돼 있다.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그런데 대근육 발달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비는. 자, 그 다음에 현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는 큰 공을 멀리 던지지만 방향 조절이 어려워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요. 자, 은비는 소근육은 발달되어 있으나 대근육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현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우는 대근육은 발달되어 있으나 얘는 소근육 발달이 조금 미흡해요. 자, 그러면은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도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요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수 전략 써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 현재 동작은 추진적 동작이에요. 자, 은비는 소근육은 발달되어 있으나 대근육은 발달되지 않았고 현우는 대근육은 발달되어 있으나 소근육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은비는 좀 힘을 길러가지고 잘 던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현우는 힘은 있으니까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떻게 답을 썼습니까? 모범 답안에 보시면 은비는 조그만 공은 잘 던지는데 큰 공은 못 던지니까 중간 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얘가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힘을 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우는 뭡니까? 얘는 정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물을 설치해서 정확하게 던지게끔. 자, 목표를 반복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던지는 그리고 이제 거리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비는 정확성은 있는데 힘은 부족한 거다. 요게 초점을 맞춰서 지도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우는 힘은 센데 정확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은 다에서 준서에게 나타난 건강습관 형성 과정을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찰학습과 모델링, 반두라의 이론이 여기 이제 그대로 많이 나타나 있죠.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반두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두라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교사가 손을 씻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관찰학습과 모델링 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손을 씻어서 보여주는 건 모델링,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유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손 씻는 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준서는 주의 집중, 선생님이 손 씻는 거 보고 있잖아요. 일단 교사가 모델링해서 보여주고 있고, 준서는 주의 집중 단계에서 선생님이 손 씻는 걸 보면서 질문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린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억하고 재생 단계. 그래서 자기가 막 손 씻는 거를 선생님은 전에 이렇게 말했어. 막 이렇게 기억하면서 손을 씻고 있는 재생 단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정리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 관찰학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기화에서 하린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이러면 그거는 이제 대리 경험, 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준서가 대리 강화 돼가지고 막 더 손 열심히 쓰시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화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두라의 이론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동화책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은 다음에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려고 해요.
자, 민서가 늑대 역할하면서 후후 집을 날려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애들이 다 이제 막 역할극 이런 거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게다가 역할극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준이가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주었네요. 어떻게? 이야기와 굉장히 다르게 하면서 늑대야 우리랑 친구하자 같이 놀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미 힌트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에 나타난 유아들의 언어 사용을 문학적 언어 특성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는 문학적 언어 특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학적 언어 특성만 알면 답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문학적 언어가 뭐지? 막 이렇게 모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해설에 보시면은 자, 문학적 언어 특성을 알고 이제 답을 쓰셔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석이, 지은이, 서준이 뭐 얘네들이 다 동화 속의 언어를 모방하기도 하고 늑대 역할에 몰입하고 자, 지은이 같은 경우에도 재현하고 대사를 통해서 이제 역할극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서준이는 더군다나 기존의 이야기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결말을 창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 아이들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문학적 언어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자, 문학적 언어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유아 시기에.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도 배우고 상상력도 발달되고 나중에 그래야 글도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언어보다는 문학적 언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왜? 평소에는 일상적 언어만 쓰니까. 그렇죠? 자, 문학적 언어의 특성입니다. 상상력, 창의성, 개방성, 다의성 뭐예요?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은유적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 몰입.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상상력, 창의성, 감정적 몰입 이런 거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들이 등장인물의 상황에 막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쓰면 다 맞아요. 웬만한 거 쓰면 다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모범 답안에 보시면은 상상력과 창의성 요거를 이제 답으로 했어요. 그런데 감정적 몰입도 답은 되겠죠. 상상력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석이는 동화 속에 언어를 모방해서 역할에 몰입하고 그다음에 서준이는 또 이제 이야기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어요. 상상하면서 막 몰입하고 이야기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다. 해서 저는 상상력과 창의성 요걸 이제 답으로 썼어요. 자, 문학적 언어를 아이들한테 많이 쓰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의 발달도 중요한데 문학적 언어도 발달되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책을 읽고 역할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뒷이야기를 꾸며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8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보셨던 거, 요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읽은 거 요거 있고요. 자, 나 지문도 보도록 하실게요. 자, 나 지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지문에 보시면은 우리 반 유아들이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점점 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엔 안 간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간다요. 자, 그쵸? 요 약간 안 간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간다요. 처음에는 안 간다요 뭐예요? 안 간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잉 일반화죠. 지금 그쵸? 과규칙화, 과잉 일반화, 과규칙화 상태죠. 간다, 요 이 두 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규칙화죠. 과규칙화, 뭐 과잉 일반화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안 간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며칠 뒤에는 이제 안 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 그죠? 그리고 요 앞에도 보시면은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점점 더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내요. 문법 안 가르쳐 줬는데 예를 들면 안 간다요 이러다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자, 그리고 잘못된 문장을 쓰는 거를 들려준 적이 없는데도 애들이 안 간다요 이런 거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정이 또 저절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타난 현상을 생득주의 언어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생득주의 용어가 왕창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그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설명을 이제 하시는데 생득주의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득주의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들어가면 답이 다 됩니다. 자, 생득주의 언어발달 이론이고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유아들이 체계적인 문법 교육 없이도 점점점 문법을 알아가는 거. 요거는 언어 습득 장치 LAD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언어 습득 장치 LAD 요거 이제 쓰셔야 되고요. 안 간다요. 안 간다요에서 안 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정한 것은 이거는 이제 과잉 일반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규칙화, 과잉 일반화 또는 과규칙화 다 답이 되겠죠. 과규칙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과규칙화, 과잉 일반화 현상이 있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보편 문법을 처음에 이제 터득을 했다가 보편 문법을 터득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 보편 문법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 보편 문법에 의해서 틀린 말을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수정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생득주의 용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변형 규칙, 언어 습득 장치에 내재된 변형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 문법을 제대로 고치는 변형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이 말을 배워나가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생득주의 입장의 용어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관찰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정확한 문장을 구성한다. 자, 문법 규칙을 습득하는 건데 이거 LAD 때문에 가능한 거죠. LAD 때문에. 변형 규칙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간다요. 안 간다요를 안 가요로 고쳤어요. 과규칙화, 과잉 일반화 후에 스스로 자기 교정을 거치는 건데 이것도 그 변형 문법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변형 규칙을 터득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편 문법을 LAD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요. 보편 문법을.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 간다요. 그러니까 간다 끝나는 어미 하고 요 하고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과규칙화. 요건 보편 문법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요거를 변형 규칙으로 심층 구조의 의미를 표층 구조의 문장으로 변환하는 규칙인 변형 규칙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요런 내용이 답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심층 구조는 의미만 이제 아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언어 공통적인 거.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표층 구조는 디테일한 문법, 안 간다요 이렇게 안 하고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요런 문장으로 변환하는 변형 규칙을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언어 습득 장치 때문에 스스로 교정해 나갈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단어들이 다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어 습득 장치, 보편 문법, 변형 규칙, 심층 구조, 표층 구조 뭐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과규칙화, 과잉 일반화, 안 간다요. 요거 이제 과규칙화예요. 자기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 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심층 구조, 문장의 근본적인 의미, 표층 구조, 실제 표현되는 문장의 바른 형태, 변형 규칙은 의미를 적절한 문법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 그렇죠? 변형 규칙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답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혜원이가 혼자서 블록을 쌓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혼잣말 하고 있다. 여기 혼잣말을 쓰는 거다. 그렇죠? 혜원이가 이거는 여기에 놓고 혼자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다가오니까 혜원이가 소리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높은 성을 만들고 있다. 이 블록을 쌓으면 이렇게 튼튼해진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기는 혼잣말만 있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언어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혼잣말 시기에 혼잣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비고치키에 혼잣말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맨날 혼잣말만 하는 줄 알아요. 상호작용도 해요. 이해되시죠? 혼잣말만 하는 거 아니고 상호작용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혜원이의 특성은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단계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혼잣말도 쓰지만 친구들이 왔을 때는 상호작용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혜원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예요. 그런데 친구가 왔을 때는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고 의도를 전달하는 사회적 언어의 기능을 사용할 줄도 아는 거예요. 혼잣말 단계라고 해서 혼잣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상호작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자기조절 도구, 혼잣말로 자기조절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고치키의 언어 발달 단계 보시면 초기 언어, 순수 심리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언어가 있어요. 자, 자기중심적 언어는 혼잣말 단계인데 이때 주로 혼잣말이 비계가 돼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됐을 때는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서 사고 조절 기능을 하는 혼잣말도 쓰지만은 의사소통 기능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전환이 돼요. 이 시기에는. 그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어휘 발달 뭐 이런 내용 또 이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저희는 또 10번부터 계속 풀 텐데, 자, 10번도 보시면은 이렇게 충분히 굉장히 이 현장 중심적인 사례 중심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